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성인 70% 접종을 목표로 한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저히 떨어진 백신 접종률과 심상치 않은 델타 변이 확산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을 코로나 극복이라는 기념비적인 날로 계획했지만 목표 달성에는 매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 조정관은 27세 이상 성인은 70%가 1회 접종을 완료했지만 18살 이상을 포함하면 현저하게 떨어져 목표 달성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We think it'll take a few extra weeks to get to 70% of all adults with at least one shot, with the 18 to 26-year-olds factored in. 백악관도 7월 4일까지 성인 1차 접종 70% 달성은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18살 이상 백신 1차 접종자는 65.4%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접종률은 하루 평균 85만여 명으로 지난 4월 하루 평균 340만 명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회 접종자 비율로 동북부 지역은 85%를 나타내고 있지만 남부는 45%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2살 이상 백신 접종자 중 70%가 1회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백신을 맞지 않은 젊은 층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젊은 층의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Similar to the situation in the UK, the Delta variant is currently the greatest threat in the US to our attempt to eliminate COVID-19, 18 to 26, although any age of an unvaccinated person is someone we need to get vaccinated as we concentrate on the younger. 의료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뿐 아니라 변이에서 변이로 넘어가는 고리를 끊기 위해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세입자들의 밀린 임대료 전액을 대납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화랑세 등으로 늘어난 주정부 세수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투입한다는 것인데 역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세입자를 보호하는 강제 퇴거 보호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됩니다. 앞으로는 말 그대로 임대료를 못 내면 집을 떠나야 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강제 퇴거가 현실화되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거리로 내몰린 세입자들이 오갈 곳 없는 노숙자로 전락하며 가뜩이나 심각한 노숙자 문제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게빈 뉴섬 주지사는 강제 퇴거 금지령을 연장하고 나아가 연체료를 정부가 대납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지역별 중간소득의 80%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거의 모든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의회에서 52억 달러의 예산을 확보해 저소득층 가구 임대료를 전액 갚아준다는 계획입니다. 또 20억 달러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연체된 각종 공과금 납부를 지원합니다. 이 계획에는 모두 2,60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세입자들과 건물주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세입자들은 경제 재개방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사회적 안정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건물주들은 정부의 과도한 보호로 재정 손실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계획은 아직 추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주정부 입장에서는 세입자와 임대업자 모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해결점을 찾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지난주부터 백신 접종자들에게 디지털 접종 기록을 제공한다며 관련 시스템을 공개했는데요. 쉽고 편리하게 접종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됐지만 정작 발급 초기부터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LA타임스가 캘리포니아 공공보건국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까지 55만 8천 건의 디지털 백신 접종 기록이 발급된 가운데 발급 오류로 인한 문제 해결 신청 접수 건이 7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100명당 12명에서 13명이 신청 이후 오류로 발급 지연을 겪고 있는 것인데 주 정부가 확보한 백신 접종 정보가 신청자들이 제공한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정부가 개설한 웹사이트에서 백신 접종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선 백신 접종 당시 제출한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발생한 오류 대부분은 수작업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오기로 보이며 백신 접종 기관에서 접종자들의 정보를 일부 누락했을 경우도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한편으론 문제를 제기한 신청자들 중 일부는 아예 시스템에서 입력란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은 디지털 백신 기록 발급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문제 해결 양식을 작성해 제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데이터베이스와 접종자들의 개인 정보를 일치시키는 데는 최소 2주에서 3주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가 금지돼 있는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해 법원이 당분간 법의 효력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 제9항소법원은 어제 캘리포니아주의 대량 살상 무기 판매 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연방지법의 판결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Assault Weapons, 대량 살상 무기란 일반 권총과 달리 총신이 길고 대용량의 탄창을 장착할 수 있는 총기류를 일컫는 말입니다. AR-15, AK-47 등이 대량 살상 무기로 분류되는데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989년부터 관련 총기류의 판매 유통을 법으로 금지시켜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4일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법의 로저 버니테스 판사는 대량 살상 무기의 판매를 금지시킨 캘리포니아 주법이 총기 소유의 권리를 보장한 연방수정헌법 2조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고 관련 판매 금지가 철회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주정부가 즉각 항소한 가운데 항소법원이 일단 가처분 성격의 효력 정지를 받아들임으로써 최종 결정은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이뤄지게 될 전망이 높습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우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엘라베마에서는 폭풍 크라우댓이 도시를 덮치며 17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어린이 9명을 포함해 10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 밖에 미국 내 사건 사고 소식 박시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폭풍 클라우댓이 엘라베마를 휩쓸며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 9명을 포함해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주말 엘라베마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65번 고속도로에서는 17대의 차량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중 2대의 승합차와 버스가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했고 버스에는 엘라베마 청소년 목장에 거주하던 8명의 어린이가 탑승해 있었습니다. 엘라베마 청소년 목장은 방치되거나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29살의 아버지와 9개월 된 딸 역시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덴버에서는 총기 사건으로 인해 경찰 1명과 일반 시민 1명, 그리고 총격범까지 모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1시 15분쯤 총기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1명의 경관이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으며 경찰이 아닌 또 다른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숨이 멎었습니다. 이 밖에 총격범 역시 총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었고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원인은 경찰관에 대한 증오심에서 시작됐으며 총격을 가한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있어 타겟이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총격 사건이 일어난 곳은 3개월 전에도 경찰관을 포함해 모두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역입니다. 아이오와의 한 주유소에서는 경찰이 무장강도의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저녁 10시 20분경 무장한 괴한이 그로서리 스토어에 침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출동한 경찰은 스토어에 들어갔다 용의자와 마주쳤습니다. 용의자는 곧바로 경찰에 총격을 가했고 이후 밴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총상을 입은 경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오늘 뉴욕주 예비선거가 주 전역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특히 뉴욕시장과 뉴욕시의원에 도전하는 6명의 한인 후보들의 득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우선 뉴욕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는 금융인 출신의 한인 2세 아티장 후보가 출마해 에릭 애덤스 브루클린 보로장, 대만계 앤드루 양, 캐서린 거시아 전 뉴욕시 위생국장 등과 경쟁을 펼쳤습니다. 뉴욕시 최대 한인 밀접 지역인 플러싱이 포함된 뉴욕시의회 20선거구에서는 2009년에 이어 재도전에 나선 전 최 플러싱 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이 승리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퀸스 베이사이드를 포함하는 뉴욕시의회 23선거구에는 한인 2세인 린드 이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 회장이 출마해 스티븐 베라이 후보와 대결을 벌였습니다. 퀸스 써니사이드를 포함한 뉴욕시의회 26선거구에서는 한인 1.5세 줄리 원 뉴욕 한인회 정치력 신장 부회장과 헤일리 김 뉴욕시립대 교수 등 한인 여성 후보 2명이 출마해 지셀리 벅스퍼스트 걸스카우트 공동대표와 시민운동가 브렌트 오니어리 등과 대결을 펼쳤습니다. 뉴욕시의회 19선거구에는 리처드 D. 퀸스보로청 예산국장이 출마해 뉴욕주 상원의원을 지낸 토니 아벨로 후보 등과 경쟁을 벌였습니다. 퀸스 베이테레스의 PS169 투표장에서는 오늘 뉴욕 한인회와 한인단체 위원들 그리고 20선거구의 현 의원인 피트구 의원이 나와 한인 유권자의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오늘 선거에서는 뉴욕시 감사원장과 각 보로장 선거 등이 실시됐으며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후보는 11월 본선거에 출마하게 됩니다. 특히 예비선거에서는 한 명의 후보를 선택하는 기존의 투표 방식이 아닌 1에서 5순위까지 후보를 정해 투표하는 순위 선택 투표제가 실시됐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기존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뛰어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미부동산협회 NAR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내 기존 주택 평균 가격은 35만 300달러를 기록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3.6%가 급등했습니다. 기존 주택의 평균 가격이 35만 달러를 넘은 것은 집계 이래 사상 처음입니다. 5월 기존 주택 매매는 580만 건을 기록해 4월 한 달 전보다는 0.9%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주택 거래가 크게 위축됐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44.6%나 급등했습니다. 미국의 집값 급등은 모기지 금리가 최저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매물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입니다. 실제 지난달 매물로 나온 미국 내 기존 주택은 123만 가구로 지난해보다 20.6%가 줄었습니다. 미국의 기존 주택 거래는 전체 주택 시장 거래에서 90%를 차지하며 나머지 10%가 신규 주택 거래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